스웨덴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52%인데도 미국보다 1인당 억만장자가 약 50% 더 많습니다. 도대체 큰 정부와 개인의 자유가 어떻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단순히 스웨덴은 복지가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웨덴은 정부가 GDP의 거의 절반을 지출하고 부모에게 최대 480일의 유급 육아휴직을 주는 거대한 복지국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상속세가 없고 전국 단위 최저임금도 없으며 업의 채용과 해고도 유럽의 다른 나라보다 훨씬 자유롭습니다. 즉 세금은 높은데 자유시장적인 부분도 강합니다. 오늘은 이 이상한 조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 모델이 한국 투자자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외신으로 경제 읽기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스웨덴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부터 분석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진보 진영에서는 스웨덴을 사회민주주의의 성공 사례로 봅니다. 실제로 숫자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52%에 달하고 정부 지출은 GDP의 거의 절반입니다. 부모에게는 최대 480일의 유급 육아휴직이 제공되고 대학 교육은 무료입니다. 노동조합 가입원도 일하는 스웨덴인의 약 3분의 2에 달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이런 성향은 오래됐습니다.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선에서 연속 1위를 기록해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전형적인 복지국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스웨덴에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코로나19 당시에도 다른 나라보다 봉쇄나 마스크 의무 같은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전국 단위의 최저임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주들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보다 자유롭게 사람을 채용하고 해고할 수 있습니다. 교육도 흥미롭습니다. 정부가 돈을 쓰지만 서비스 자체를 반드시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3분의 1은 비정부 운영자가 운영하는 학교를 다니며 상당수는 영리 기업이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은 정부가 모든 것을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고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이 함께 존재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사회주의일까요? 자유주의일까요? 둘 다 어느 정도 맞지만 둘 다 절반만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유주의자들이 스웨덴에는 최저임금이 없다고 강조하는 것에도 사실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칩니다. 스웨덴에서는 많은 산업의 임금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고용주가 협상해서 정해야 합니다. 즉 직접적인 개입은 적지만 노동시장의 집단적 협상력이 강한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비밀은 뭘까요? 바로 개인의 독립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발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커지면 개인의 자유는 줄어든다. 하지만 스웨덴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삶을 충분히 뒷받침하며 개인은 오히려 또 다른 사람에게 덜 의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보육이 잘 갖춰져 있으면 여성이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해야 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국가가 노후 돌봄을 제공하면 자녀 역시 부모의 노후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는 대학 장학금을 받기 위해 부모의 소득이 중요한 경우가 있지만 스웨덴에서는 젊은이 개인의 독립성이 훨씬 강하게 전제됩니다. 부모가 얼마나 부자인지가 아니라 청년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기반을 제공하는 겁니다. 스웨덴 역사학자 헬리크 베리그렌과 라르그 트레고르드가 이를 국가주의적 개인주의 (status individualism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가족이나 국가에 예속되고 싶지 않다. 그런데 그 독립을 혼자 쟁취하는 대신 국가 시스템을 함께 이용하겠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큰 정부가 반드시 개인의 자유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정한 조건에서는 큰 정부가 개인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시스템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높은 세금과 큰 정부 지출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어느 나라에서나 그대로 작동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스웨덴에는 약 700년에 걸친 법치주의의 역사, 국가에 대한 높은 신뢰,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스웨덴도 영원히 같은 모습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의 스웨덴을 만든 결정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는 1990년대 초반입니다. 그 이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국가가 있었고 이후 국가의 규모가 상당히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은 복지국가니까 성공했다는 설명도 자유시장이 강해서 성공했다는 설명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스웨덴의 독특함은 두 요소를 서로 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새로운 시험대가 등장합니다. 현재 스웨덴 인구의 약 5분의 1은 해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높은 사회적 신뢰와 합의 문화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스웨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나라의 사회가 점점 스웨덴과 북유럽 국가들처럼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전통에 대한 의무보다 개인의 자기 표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웨덴이 보여주는 건 단순한 복지국가의 성공 공식이 아닙니다. 경제적 궁핍뿐 아니라 사회적 압력에서도 개인을 자유롭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더 큰 질문입니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특히 생각해볼 부분도 있습니다. 첫째, 높은 세금과 친시장 정책은 반드시 반대 개념은 아닙니다. 둘째, 정부가 얼마나 많이 쓰느냐보다 그 돈이 개인의 경제적 독립성을 실제로 높여주는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한국에서도 복지와 성장, 정부와 시장을 무조건 양자택일로 볼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 볼 만합니다. 결국 스웨덴의 핵심은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가 아니라 개인이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스웨덴은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고 왜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따라하기 어려울까요? 결국 경제 시스템은 정책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회가 수백 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문화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해외 경제와 투자 이슈 그리고 복잡한 숫자를 중요한 부분만 쉽게 풀어서 정리해 드립니다. 앞으로도 외신에서 다루는 글로벌 경제 이야기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해 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